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는 7월 26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권을 윤석열 정권이 아닌 김건희 정권으로 규정하며 탄핵 열차의 풀 악셀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선 슬로건인 민생은 따뜻하게, 김건희는 혹독하게를 언급하며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최고위원이 바로 자신이라 주장했습니다. 7월 20일까지 실시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탄핵 청원은 약 143만 명의 동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진 두 번의 선거에서 윤석열 탄핵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143만 명의 청원이 모였음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세웠던 윤석열 탄핵은 실행하기 힘든 공수표임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강선우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공수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부터 민주당의 행태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표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현혹시켜왔지만 그들이 말하는 보답이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최근 문제된 TMF 사태와 겹쳐 보입니다. 상품권은 할인율만큼의 선이자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의 돈을 빌려 쓰는 대출의 일종이라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대출받은 상품권 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상품권을 계속 발행해오다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위험 신호 수준을 넘어서 위험이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붕괴, 법치의 몰락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용의 상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중첩되어 형성된 것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상실된 정치의 결과는 사회의 붕괴뿐입니다. 민주당의 공수표 남발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네, 이제 벌써 8월이 됐네요. 장마가 끝나니까 네. 이제 부는 바람이 점점 미지근해져 가고 있어. 미지근이 아니라 뜨겁죠. 아니 아직까지 그렇게 뜨거운 바람은 아니고. 뜨거운데.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이제 그 밖을 다니면서 이제 바람을 조금씩 맞아 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 바람의 온도가 하루하루 달라서 아직까지는 뭐랄까 바람 온도가 샤워하기 적당한 물 온도 정도? 그 정도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내가 땀이 많아서 바람 맞으면 이렇게 좀 시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다가 정말 뜨신 바람 불으면 이제 미친다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개 고기압이 네. 겹쳐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보통 여름에 찾아오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네. 저기 티벳에서 오는 티벳 고기압 두 개가 좀 겹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저기압도 잘 접근을 하지 못하는. 당분간 비는 안 오겠네 그러면은. 네. 그 지역에서 발달된 구름에 의한 소나기 정도 오고 네. 지금 이제 큰 저기압은 잘 아직은 접근을 못하고 있죠. 뭐 좀 습기 좀 날아가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가 습한 고기압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을 거고. 이 강선우 기사 읽어보고 저는 짜증이 났던 게 민생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보통 보면은 좀 뭐랄까 이게 막 클리셰로 많이 던져지는 단어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던질 때는 보통 할 말 없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를 짚을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를 보통 언급할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뭐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그 민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시국에서는 민생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리스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무슨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얘는 쥐뿔도 모른다. 현 상황에 대해서 쥐뿔도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리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시리즈 얘기하고 뭐 하긴 민주당 당대표 뽑는 거니까 당원들한테 그것마저 먹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 민생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으면 안 되겠다.
뭐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미 그런 소리 남발하는 사람은 신용이 안 가지. 딱히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 밀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식의 좀 구체화되지 못하는 뭉뚱그려서 야 내가 니들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민생이란 단어 자체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 쓰는 놈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민생이라는 거는. 민생이 뭔가 그 저기 경제 어원이 경세재민이잖아요. 네. 거기서 뭐 거기 나오는 이제 경세재민에서 따온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건 거의 정치의 기본인 건데 기본을 하겠습니다. 기본도 안 하니까 기본을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뭐 짜증이 납니다. 이래저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네. 또 이제 그 이따가 다시 다루겠지만 이제 25만 원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민주당이. 본회의까지 통과됐나요? 본회의 통과됐어요. 어제. 아, 네네네. 기어이 통과시켜 놨더니면 뭐 이제 민생 챙긴다고 또 강선호도 SNS에 한 소리 했을 걸. 그리고 또 지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거 그 지금 이제 아마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부권 것인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은 헌재를 보내도 돼요. 헌재로 보내도 되죠. 네.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저 위헌 소지가 충분하니까. 네. 오늘 뭐 이따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저희가 스몰토크라고 앞에 너무 사설을 길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트로 듣고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 광고를 빨리 해야지 그러면 광고라도 들으실 거 아닌가. 아,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사설은 짧게 하고 바로 이제 시작 동시에 광고부터 소개하고 저희 제공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 AIR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퓨터의 안전한 배송에 사용되는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여름방학 이벤트 진행 중이죠. 네네. 기다렸다 여름방학. 이제 7월 23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여름방학 내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초중고는 아닐 것이고 아마 이제 대학교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8월 말까지 8월 되는 거죠. 말까지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이제 선착순 20분 한정해가지고 PC 본체 8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선착순 20분 한정해서 디아블로 게이밍 헤드셋이랑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이제 마우스 장패드를 3종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웰컴퓨터 사장님은 다행히 이번에 그 팀F 사태에는 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셨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판매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PC 업계도 많이 문제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는 그 PC 업체 채널이 웰컴퓨터 말고도 몇 개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 저기 뭐 한 막 몇억 원씩 물렸다는 사람도 있고. 티몬이나 위메프에. 위메프로 이제 특가 판매하다가 네네. 몇억 원씩 물린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부품상들. 네. 부품상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은 진짜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사장님은 큰 피해, 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셨다고 해서 일단은 다행이다. 근데 네네네. 지금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고운 찰떡, 호두 강정, 에그타르트 다양한 제과 제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 업로드 기준은 지난주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8월 1일이죠. 그날 이제 소금빵을 출시를 할 예정이었어요. 출시하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는 판매가 안 되는데 지역사회 경프로님 그 주변에 지역사회 분들한테는 많이 이제 좀 유통이 된 모양이야. 그래서 다들 이제 빨리 빵 안 만들고 뭐 하냐 이런 식의 이제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실 예정이었어요, 목요일날. 근데 네네. 다음에 소개할 이 사건 때문에 네네. 지금 출시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아마 메뉴 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무튼 이번 주 안으로 열 것 같고, 이 지금 아무튼 이 소금빵이 늦춰진 거는 민주당 새끼들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바로 이제 이 소식입니다. 네. 네, 라만까까 사장님께서 엮여버리신 네. 바로 이 사건. 이거 지금 지금 소개할 기사가 뉴델리 기사거든요. 근데 제보하신 분이 네, 라만까까 네. 사장님이야. 네, 그렇죠. 네. 이제 기사에 쓰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한번 일단. 네. 뭐 경기도 광주에서는 A 씨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으로부터 복당 심사 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민주당 A 씨에게 복당 심사 결과 당원님은 복당 허용이 되었음을 안내해 드린다고 요 문자가 온 거예요. 요 문구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라만까까 사장님도 우리 당 당원이시고 우리 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연 대표님 따라 탈당한 그 케이스거든요. 우르르 나올 때 막판에. 네네. 그때 뭐 저도 그때 나왔고, 그래서 그 시점에 나왔던 분이 그때 나왔고 그때 온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4일 뒤에 탈당 확인됐다는 확인까지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왔는데 뜬금없이 복당이 됐던 게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는 이제 뜬금없이 이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가라로 당원 만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좀 더 정황을 짚어보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더라. 복당이라 그러잖아요. 복당. 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5월 13일 날 이게 기사가 있어요. 보면 김남국 복당 처리됐다고. 그렇죠. 5월 13일 날 김남국 복당 처리되면서 그 이제 김남국도 민주연합 당원이었잖아. 민주연합으로 갔었잖아.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비례정당이죠. 네. 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넘어간 민주당 당원 6,082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당시 민주당 내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괄 복당됐죠. 일괄 복당 시킨다고 했거든. 근데 왜 이때 문자 안 하고 31일 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일환으로 이 라만까까 사장님도 같이 복당이 된 거야. 그 얘네들 서류상에서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상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라만까까 사장님은 이제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 간 그런 당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넘어간 당원으로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함량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것도 실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함량이라 그래도. 근데 이 케이스가 이 라만까까 사장님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트위터상에서 이제 처음에 라만까까 사장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나가지고 나도 그렇다 그런 그 트윗 글들이 꽤 있더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그 우리 당 차원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당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례를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새로운 미래에서 안 그래도 문자랑 카톡까지 문자 왔었다 맞다. 네, 문자가 왔었죠. 우리 당원들을 상대로. 그래서 라만까까 사장님 같이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복당되었다는 이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새로운 미래 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미래 SAEMIRAE 2401 골뱅이 gmail.com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02782-0410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여기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 라만카크 사장님이 이제 경기도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뜬금없이 복당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승계당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거기 그 당으로 간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합당하면서 소속 당원들이 입당 처리된 거다. 아니 애초에 더불어민주연합 당원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제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막 얼버무린 것 같은데 이걸로? 그렇죠. 이걸로 계속 떼우려고 하는데 떼워지지도 않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쓰레기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큰일인 거고 그러니까는 탈당한 당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막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총선 때 정당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당원을 그냥 막 데이터베이스 당원 정보를 갖다가 막 쓴 거 아니야. 가라로 머리 채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거 지금 정확하게 박스택이에요. 맞습니다. 그 라만카크 사장님 이외에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당됐다고 복당된 민주당원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단순히 그 시점에 탈당한 탈당자들 데이터베이스만 모아가지고 넘겨줬는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적이 왔다 갔다 민주당원도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고 이거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의사표현을 전에 하지 않았는데 당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웃긴 게 이게 이중 당적 이런 거 뭐 확인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데 뭐 굳이 탈당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입당을 시켰다가 막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제 그게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항의전을 하시고 나가지고 이 라만카크 사장님은 이제 민주당 쪽에 다시 경기도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별도로 내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 이제 당적에 관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얘네들이 또 멋대로 탈당을 시켜놨어요. 뭐야 이거 증거인멸도 아니고. 해당 행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좀 오버하면 이따위 정당은 진짜로 이거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법 처리해야죠.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고 예. 뭐 총대를 메고 뭐 밑에 핫바리를 감옥 보내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는 진짜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정당을 뭐 이따위로 운영을 합니까? 저도 진짜 이거 좀 많이 화가 났어. 진짜로 많이 화가 났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 지금 이제 좀 약간의 그 정치적 일머리가 있는 개딸들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사실이면 이거 박스떼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개딸들도 있더라고. 지들이 봐도 이상하거든. 말이 안 되거든. 뭐 그래서 뭐 주작이나 구라네 그런데 주작이나 구라 아니고요. 지금 니들당이 개새끼짓 하는 거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당에서 지금 우리 당에서 이제 이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니까 수집해가지고 당 차원에서 제대로 좀 사례가 모이면은 당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 그럼요. 아이 그렇게 넘어가려면은 뭐 이거 사례를 왜 모으겠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빡치는 그런 기사로 이것 때문에 소금빵이 출시가 늦춰졌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네. 뭐 소금빵보단 이게 급하죠. 네. 대신에 민주당은 앞으로 빵이 한 10명 보내라. 기념빵 만들 생기게. 니들이 빵이 한 10놈만 빵이 가라. 일단 뭐 이재명이 제일 먼저 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가면은 뭐 그 빵이 무지겠습니까? 대잔치 열어야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정당법도 위반일 거고, 그다음에 뭐 명의도용이고 이것도 그리고 뭐 정보통신법 위반 도둑 걸릴 거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 그냥 많겠죠 이거. 어렴풋이 생각해봐도 이것이 뭐 이거를 뭐 실수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가려고 지금 드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제 뭐 외국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네 이게 아닌 밤중에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대선 기간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네. 그래서 7월 29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이 마두로가 지금 이선 대통령이에요. 예, 지금. 재선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3선이야. 이번에 3선 네.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로 그러니까 51.2%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공표가 되는데 이때 대선 투표율은 5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선관위가 직계표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죠. 웬만만 하면은 뭐 한 오차 범위 좀 벗어나더라도 오차 범위에 근접하는 수준이면은 뭐 이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 현지 조사기관인 메가날리시스에서는 현역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이 14% 이하의 득표를 했고 상대 후보인 곤잘레스 후보가 65% 득표를 했을 거라고 하고 네. 미국 조사기관인 에디슨 리서치에서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31% 그리고 상대 후보인 야당의 곤잘레스 후보가 65% 득표를 했을 거라고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이와 완전 반대죠 지금. 지금 이제 실제 결과는 마두로가 51.2%, 그다음에 곤잘레스가 44.2%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우리가 파악한 결과 우리의 에드문드 곤잘레스 후보가 약 620만 표를 확보해서 270만 표에 그친 마두로 후보에게 압승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에디슨 리서치 결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네네. 이 야당 자체 조사 결과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집계표 없이 네. 마두로 대통령이 51.2% 득표를 했고 곤잘레스 후보가 44.2% 득표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표가 했어요. 지금 이제 에디슨 리서치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20%씩 차이가 나는 거야. 네네. 곤잘레스 후보한테 20% 떼가지고 마두로한테 20%를 준 거야. 그 꼬라지가 되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웬만하면. 출구조사는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들어맞잖아요. 네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네. 뭐 해외도 출구조사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출구조사가 가장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인 거는 진짜로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BBC의 스페인어판에 따르면은 이게 투표에 이상한 정황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뭐 신분 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투표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제한을 했다가 이게 지금 이제 국제 참관단이 또 있다고 해요. 네네. 여기는 좀 그 민주주의가 별로 안 되는 나라라 가지고 국제 참관단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국제 참관단이 갑자기 이제 그 투표소로 간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 전까지 계속 입장 통제를 걸었다가 갑자기 확 풀어가지고 150명을 막 때려 넣은 거야. 네네. 그래서 투표를 계속 지체시켰다가 외국인들이 보러 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투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현역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 있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표 기기에서 집계 결과지를 출력하지를 않고 손으로 쓴 수기 혹은 구두로 득표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골 때리네, 골 때려. 이거 뭐 거의 우리나라 1공화국, 2공화국 뭐 네. 이때 이승만 정권 생각나는 그때보다 더 심한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차량으로 이제 여권, 유권자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차 떼기했네. 예,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제공. 네.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막 압축시켜 놨는데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먹히죠. 여기 네. 지금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투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구실로 대리기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각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정부 시위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촛불 들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긴 폭동이에요, 폭동 진짜로. 예, 장난 아니죠. 지금 그래서 막 그 차베스 동상 지금 넘어갔고. 차베스 동상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그게 네. 또 이제 마두로가 차베스 직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거의 이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시위가 아니라 사실상 폭동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무력 진압 들어가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1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 소식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게 김어준이 마두로를 또 엄청 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두로가 그
처음 당선될 때였나? 네. 재선일 때였나? 어쨌든 그때도 이제 부정투표 의혹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김어준이 마두로 편을 들었단 말이죠. 뭐 미국 미제국주의에 뭐 대항하네 뭐 미국이 방해를 하네 어쩌네 그딴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뉴스공장이 징계도 받았죠 아마 방통위로부터. 그 허위 사실 예. 그랬는데 김어준이 또 그렇게 말하는 선거 부정을 또 마두로가 이렇게 대놓고 저지르네. 그렇죠. 아직도 김어준은 마두로를 그래서 뭐 지지하나 모르겠네. 뭐 그때 막 김어준이 이제 근거로 된 것도 사실상 허위로 막 그 뭐 카터 재단에서 뭐 했다고 막 그런 식 그거를 김어준이 떠들었는데 그것조차도 허위였다고 했는데 어쨌든 거짓이 밝혀졌는데도 예, 늘 그렇듯이 우리 김어준은 입국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냥. 그런 거는 자기가 뭐 하나 짜잘한 것도 맞추면은 엄청 광팔고 틀리면 입 닫고 개소리 90%의 개소리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그러고 한 0.1% 정도 어쩌다 하나 맞는 거 가지고는 아주 그냥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있죠. 참 이 베네수엘라 아유. 근데 이 김어준이 되게 웃긴 게 제가 우연히 뭐 좀 검색하다가 봤는데 그 KBS에 홍사원의 경제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좀 상당히 편파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백은 교수님도 많이 출연하던 그런 방송인데 그게 갑자기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채널로 영상이 막 올라오는 거여서 얘는 뭐 KBS 방송을 따다가 올리고 그러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김어준인 거야. KBS가 아니고 채널이.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KBS에서 이제 홍사원 기자가 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죠. KBS 라디오에서는. 그러고서 뉴스공장으로 간 거야. 뭐 월급 줄 만큼 돈이 되나 보네. 거긴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지. 딴지 방송국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아유, 대기업에 미칠 수는 없지만 이 판에서는 대기업이지. 여기만큼 큰 곳이 어디 있어? 뭐 고바닥에서는 그렇죠. 이 바닥에서는 1등이지. 재수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즙기를 막 하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방통위원장 이제 이진숙이 임명이 되고 또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탄핵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상황이 영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김어준 같은 애가 흥하는데 이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참 가오가 있지. KBS 기자던 양반이 물론 난 이 사람 성향을 봤을 때 김어준 방송으로 가는 게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가오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의 뉴스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가져갔다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이렇게 하면서 뉴스공장 꼭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뉴스공장 근데 아예 그 독립된 그 백드랍 있죠. 백드랍도 따로 있고. 그래서 아예 무슨 김어준의 이게 옛날 뭐 국민 TV 마냥 정편화돼 가는 건가? 정편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같이 막 팩트도 제대로 말 못하는 이런 사람한테 왜 사람이 몰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 자존심이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학부 박사까지 딴 과학자가 유사과학 신봉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맞네. 딱 거의 그거네.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야. 차라리 그 창조론을 믿으면은 내가 그럴싸하게 차라리 그걸 인정하겠다. 그건 종교적 신념이니까. 종교적 신념이니까. 근데 유사과학을 믿는 거는 진짜. 에이. 하여튼 참 별거를 다 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어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이어졌네요.
자 이제 뭐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네,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가 네.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그 30일이랑 31일 날또 이제 관계 계열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의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 30일 날 이제 AK몰에서는 정상 관련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 AK몰이 팀웨프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아, 네네. 일부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업체의 결제 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 이제 AK몰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 커머스 같은 경우는 정산을 주간으로 해줘요. 여긴 특이하게. 뭐 다른 쪽은 좀 2달씩 묶여주고 그렇게 이제 정산을 해주는데 여긴 좀 정산은 좀 빠른 편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인터파크 도서에서도 공지가 올라왔는데 최근 발생한 팀원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이사에 의한 모든 임직원은 조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모기업이 뭐였지? 큐텐이었죠, 큐텐. 네네. 큐텐이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좀 이제 큐텐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그 회장 그 CEO 누구야? 구모야. 그 양반이 원래 그 양반이 인터파크 직원이었어요. 아, 2000년대 네. 초반에. 네네. 원래는 뭐 서울대 자원공학과 나와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 쪽으로 일을 하다가 인터파크로 갔다는 것 같은데 인터파크 가서 이 사람이 대박을 하나 터뜨립니다. 그 인터파크 내부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옥션이 이제 시작할 때였거든요. 좀 이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좀 재미볼 때였거든. 네네. 그래서 인터파크 측에서 옥션 같은 걸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총괄로 팀장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인터파크 내부에서 만든 게 이게 뭐 구스닥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아. 근데 이게 나쁘지가 않았어 나름.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인터파크를 퇴사하면서 그 구스닥을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차린 게 지마켓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마켓을 몇 년간 운영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은 안 하고. 지마켓을.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대박을 쳐가지고 이 지마켓을 아마존이 인수를 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고회자 그 CEO이죠. 이 사람 이름이 구영배. 네, 구영배 이 양반은 대박을 쳤죠 당시에. 뭐 1,100억인가 아무튼 벌어가지고 그 아마존을 넘기면서. 네네. 그러고 이제 국내 시야에서는 사라졌는데 왜 시야에 사라졌냐면 이 사람이 그냥 그때 돈 벌고 그냥 나는 그 부자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놀면 된다.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은 욕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업계에서 다시 이제 또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거든. 대박 터졌거든. 그러니까 또 한 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국내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넘기면은 조건이 붙어요. 동종업계에서 10년간 국내에서 활동 못한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거든요. 네네네. 사실 상도이 어긋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사를 또 만들면 어떡하냐 팔아놓고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건물이 외국인 아닌가 그랬는데 건물이 외국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싱가포르로 넘어간 거예요.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 회사를 차린 게 큐텐이야. 아하.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이제 조금씩 발을 넓혀갔거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국내에 이제 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국내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티몬, UMF 이런 건가 보죠.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도 인수를 한 거예요. 인터파크. 자기가 인터파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큐텐이 인수한 회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몇 년째 악성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들이야. 근데 그런 회사들을 다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헐값에 사들였겠죠, 당연히 살 때는. 근데 이 대부분의 회사들은 현금을 주고 안 샀습니다. 지분 교환 방식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덩치만 키워나간 거예요.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최종 목표가 그 지마켓 때처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운 다음에 넘기려는 거지. 그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추진했던 게 위시 아시죠? 위시라는. 그건 잘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히트 중인 테무 같은 거 중국발 그 오픈마켓 테무랑 비슷한 건데 위시는 미국 거거든요. 근데 테무나 위시나 둘러보면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 주로. 테무 같은? 네. 막 1,000원짜리도 많고 뭐 몇천 원짜리 그런 거 엄청 배송비가 더 비싼 물건 많고 그런데 대부분 쓰레기 같은 물건들 파는.
네. 그런 오픈 마켓인데 그래도 막 2테라짜리 USB 막 이런 거 거짓말 구라치는 거. 그렇지 구라지 까보면 안에 막 32기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예트라 있는 거. USB 있어. 아무튼 이제 그런 물건들을 파는 곳인데 이제 그래도 나름 시장이 커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좀 초반에는 히트를 쳤거든. 그래서 그 위시를 인수하려고 했어 여기가 Q10이. 그래서 위시 인수해서 이제 미국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다른 기업, 국내 기업들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그걸 했는데 네. 인수를 할 수 있었는데 위치는 그게 안 되니까 현찰 박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제 대금을 글로 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시를 지금 보니까 뭐 인수를 했나 보던데 네. 여기에 이제 미정산 대금이 포함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를 쓰긴 썼는데 한 달 내에 상환했다 이렇게 뭐 대답을 한 걸로 지금 검색이 되는데. 뭐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또 그러면 돌려막기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는 빨리 돌려막았다 이거 같은데 구영배의 대답은.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돌려먹었으면 더 이상 그 결제 대금을 돌려먹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태까지 촉발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 Q10이 모기업이잖아요. 근데 Q10 위에 또 모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주소지가 어디냐면 버진 아일랜드야. 아, 그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조셉 네, 초소의 피처. 회피처.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현금도 짱 박아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금 벌써 지금 내부적으로 인터파크 쇼핑몰, 뭐 인터파크 커머스에 관계되는 뭐 AK몰 같은 것까지 지금 다 지금 판매 중지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입점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들 뭐 한두 달 장사는 지금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셈인데 이러면은 그 뭐 사업장 규모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타격이 진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생업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컴퓨터 판매 업체들 많이 지금 엮여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소상공인이지 뭐 컴퓨터 웬만하면은 거기 기업처럼 파는 곳이 뭐 그래도 이제 매덕씩 물린 데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매덕시 네. 뭐 한두 달에 법인은 아닌데 이제 자영업자인데 좀 규모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하면은 어쨌든 그런 쪽에 또 취약한 곳이죠. 그런 데가. 그렇죠. 이제 뭐 주로 의류 같은 거 의류 같은 것들이 이제 보면은 좀 이제 규모 작은 업체들이 많죠. 이런데 입점한 업체들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뭐 다 이렇게 그냥 뭐 저기 이 소비자들 좀 운 나쁘게 피해본 소비자들이랑 일부 이제 뭐 소상공인들 피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건 정말 국가 단위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처음에 이제 뭐 제일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는 뭐 피해액이 800억 뭐 500억 그 수준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1000억 단위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점점 이제 이게 확산이 되니까 물리는 업체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도미노죠. 네. 지금 저 단위까지 얘기 나왔어요 벌써 이번 주에만 해도.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멈출지 더 확산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피해가 어디까지 피해액이 얼마나 커질지도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연루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쉽지도 않죠 사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도 지금 들어간 상태고 출국 금지된 상태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TMF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물려 있는 업체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나 얽혀 있고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 얼마가 필요한 줄 알고 그럼 그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거를 끊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이거 뭐 정부가 만약에 좀 미적된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푸시 넣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뭐 딴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결국은 통과를 기어이 했죠. 8월 2일에 25만 원 지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국힘에서 8월 1일이네 7월 31일이랬나 밤부터 있나 아무튼 필리버스터로 한 24시간 24시간 정도 넘게 이제 버텼는데 결국 민주당이 쫓아내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론전이지. 그래서 야권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표결을 붙였는데 재석 187인 중에 찬성이 186, 반대가 1 나왔어요. 반대 1은 이준석이었어요. 아, 소신면이네 나름. 이준석 이런 거 마다할 리가 없지. 근데 뭐 이준석은 그렇죠. 저는 이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민 원내는 찬성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반대 2가 돼야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찬성을 누르셨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 법이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 자체도 문제지만 이거를 위헌 소지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왜 찬성 측에 줄을 섰는지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또 우리 당 현재 지도부의 입장하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치하지도 않죠. 네. 뭐 당론으로 딱 규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원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당론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긴 한데. 의미가 없긴 하죠. 네. 아니 그럼 뭐 저기 책임위 회의라도 좀 나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시던가. 그러니까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한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따로 가시면은 뭐 어떡합니까? 예. 이건 참 많이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 네. 이 25만 원이 차라리 탈당을 하든가. 진짜. 이럴 거면 이렇게 네. 따로 행동할 거면은 탈당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면 들어와서 뭐 회의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하든가. 네. 그냥 이재명이 아니다 싶어서 나온 것 말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닌데 민주당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이제 이 25만 원이 통과돼 가지고 만약 정부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된다고 하면은 이거 들어간 예산 최소 13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이 TMF 사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밝혀진 규모가 13조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시급하냔 말이야. 지금 TMF 쪽이 훨씬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말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법을 만드는 데서 이쪽으로 지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승질나네. 지금 뭐 조선 비즈에서 기사를 냈는데 네, 여러 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 25만 원 지원법이 이게 효과도 크지 않고 또 그리고 잡혀가고 있는 물가를 다시 건드릴 소지가 크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기사 잠깐 좀 볼까요? 조선 비즈 네네. 기사. 이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긴 하죠. 얘기에 나왔던 이야기들. 근데 좀 저는 요 중에서 이거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가 싶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코시국 끝나고 나가지고 한우 농가가 타격을 입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뭐냐면 코시국 때 그 지원금 줘놨더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고기를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꽁돈 들어왔다고 소고기를 많이 먹는 바람에 갑자기 한우 소비량이 확 늘어가지고 한우 농가들이 이제 그 소비 규모가 늘었다고 판단을 하고 한우를 사육 두수를 늘린 거죠. 두수를 늘렸더니면은 코시국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다시 소비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물가 또 오르니까는 이제 훅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한우값이 떨어져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주로 학계에서 짚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병원이랑 학원만 논하는 거다. 실제로 그때 코로나 때 그랬었고. 네. 네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 있다고 보는 게 그 병원이나 학원으로 들어간 상품권 소비 수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이나 학원이 매출이 그러면 기존 뭐 전년 동월 대비 아니면 혹은 뭐 전달 대비 증가했냐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그렇게 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학생 수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이 뭐 25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거 빨리 소비를 해야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네네. 그러면은 용처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 그런 것들에서 그렇지. 돈을 써버리고. 그러니까 고정 비용에다가 상품권으로 쓰니까 그렇죠. 일단 그 쓰는 입장에서는 할인되는 만큼 나한테 이익이잖아.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은 그건 아니잖아. 할인 퍼센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짜로 들어온 거니까. 음. 그래서 그 KDI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그 보고서에 나온 게 그러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한 30%? 그러니까
총 이제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 원인데 실제 소비로 이어진 거는 3조 6천억에서 한 5조 원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KDI.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그 현금 대체 효과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으로 나갈 거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만큼 남는 현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세이브했거나 뭐 어떻게든 했겠지. 뭐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그 용돈을 좀 줬다든가 애들한테.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아무튼 어쨌든 뭐 크게 이렇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이 맨날 뭐 재난기본 뭐 재난지원금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TMF 사태도 뭐 골목상권에도 묶여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골목상권으로 연계된 업체들도 있을 거야. 네. 그러면은 소상공인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목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더 시급한 건 TMF 쪽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딴 법을 뭐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TMF는 먼저 막아야죠. 네. 넘어가는 걸 먼저 막아야지. 여기다가 그냥 돈 좀 더 뿌려준다고 해가 그건 그냥 밑빠진 덕에 물 붓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어우 진짜 이래저래 민주당이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짓 하는 걸 마지막으로 본 지가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나 이제. 한 2020년 이후로는 못 본 것 같아. 대략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2018년에서 20년 사이인 것 같은데. 이낙연 당대표 시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급한 문제는 그 지원금이 아니라 이 지금 TMF 사태 같은데 또 이제 이 양반이 또 뚝 튀어나왔어요. 용해인 씨. 국회의원 용해인 씨. 네네네. 30일 날 이제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야, 꼴에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지 이제. 네. 짜증나. 아우 짜증나. 갑자기 짜증이 혈압이 확 오르네 어떡해.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여러 언론에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좀 기분 좋았어. 우리가 제일 선빵 친 것 같아가지고 드물게. 네네네. 조금 약간 빨랐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로 다 저희 같이 다 비판이었단 말이죠. 뭐 네. 뻔히 보이는데, 뭐 그렇죠. 뻔히 보이는데 거기 가지고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 기본소득 효과를 왜곡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칼럼을 봐라 하면서. 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의 프레시한 기고문을 링크를 공유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피하고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시도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뭐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실험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기본소득이 가장 큰 매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뭐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부당한 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이다. 네, 그래서 뭐 덧붙여 보수 언론의 악의적 오독이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독은 아니지, 자식들아. 이 꼴의 재선 의원아. 자, 지금 용해인이 지금 인용한 문장이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피하고 일자리를 피하고 원하는 일을 시도하고 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실험 결과에 따른 이제 실험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잠깐 방송 중간에 이제 검색을 하나 했는데 미국 지금 1인당 GDP가 대략 한 7만 6천 불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실험 대상의 평균 소득이 당시 2만 8천 불이었어요. 네, 그랬죠. 네네. 3만 불 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 GDP 대비 따져보면 소득 하위층인 가능성이 커요. 중위소득 이하죠. 중위소득 이하죠. 예. 그럼 이 실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얼마간의 현금을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사장이 네. 프레시안에 쓴 기고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보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뭐 그 결과를 오독한 줄 알고 막 그거를 본인도 이렇게 번역을 와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네네.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이 쓴 말이에요. 안윤성 이사장이 지출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급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빈곤선 100% 이하,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이죠. 네. 저소득층의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과 네. 수급자 개인과 가구의 처지에 따라 지출 부문이 달랐다는 것이다. 네. 그래. 그러니까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우 씨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본인이 쓸 정도로. 근데 이거 못 본 척하는 거야? 나한테 월 100만 원씩 주면 월 100만 원 다 동네에 다 풀린다니까. 100%. 왜 이거를 못 본 척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 다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패고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시도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봅시다. 지금 이제 미국 GDP가 7만 7천 불이고 이 실험 대상자들이 2만 8천 불 정도예요. 평균 소득이. 네네. 거기서 출발했죠. 예. 7만 한 달에 1년에 7만 7천 불 버는 사람이면 한 달에 한 6, 7천 불 정도 벌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월 1,000달러씩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일하다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냐고 때려치우고 월 1,000달러 받고 잠시간 버티다가 다시 다른 일자리 구해야죠. 일자리를 집어던질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아니지. 7,000불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월 한 3,000달러, 2,000달러 버는 사람이면은 정부 뭐 이렇게 1,000달러씩 제공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 좀 허리 쫄라매고 좀 더러운 거 때려치우고 내 적성에 맞는 일 다시 찾아보자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그 평균 소득은 7만 7천 불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부가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뭐 돈 더 줘서 돈 좀 줘서 때려치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본소득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이 실험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이 실험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하위 소득자들한테는 현금성 지원, 어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이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지금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뭐 전체한테 다 준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영향이 별로 안 돼. 그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은. 이거를 지금 모르고 그냥 이 실험 자체만 그냥 나이브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읽으면서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거면은 진짜 심각하게 멍청한 거고, 그게 아니면 진짜로 교활한 거죠. 사람들 대놓고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 같아. 나는 이 기본소득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워낙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작은 거를 막 이런 거는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야 하면서 막 엄청 부풀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기본소득 실험을 한 거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실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네. 분석을 다르게 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이제 제가 SNS 적었습니다만은 애초에 실험이 잘못된 게 글러먹은 게 뭐냐면은 항상 모든 국가에서 다 그랬어요. 기본소득 실험을 할 때 실험 대상을 저소득자를 대상으로만 실험을 했어요. 그거는 선별지급 실험이에요. 이 사람들아.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에요. 그렇지. 선별지급 실험이지. 기본소득 실험하려면은 소득 분포도 그대로 그 최상위 소득자부터 쫙 그 사람들 1군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분포로 모아가지고. 그래, 트럼프한테도 100만 원씩 1,000달러씩 줘야 돼.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 한 3년 돈 계속 준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돼. 그래서 받아보니까 어떻더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야지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빌 게이츠한테도 1,000달러 줘보고. 그렇지. 그 수혜자들에 대한 그 분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소득자들한테만 돈 줘놓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뭐 별로 안 행복하더라. 이거는 선별 지급에 대한 실험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애초에 실험 자체가 글러 먹었다. 근데 이제 저는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실험은 그 아보이시트 교수가 실험했던 거. 케냐 실험. 케냐나 뭐 이런 곳에서 아프리카. 왜냐면 거기는 극빈층이 다수거든. 대부분이거든. 인도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인도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 뭐 선별하는데 굳이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보이지트 그 교수의 이제 논문에서 나왔던 얘기지만은 선별하기도 힘들 뿐더러 선별한다 그러면은 부정이 너무 많다. 그렇죠. 공적 시스템 자체가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행정 인프라가
그만큼 아직 낙후된 상태니까. 뭐 지금도 보면 동남아 같은 데서 관공서에서 서류 한 장 떼려 그래도 뭐 대놓고 뇌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거든. 네, 그렇군요. 그런 시기니까 뭐 동남아도 그 정도면 아프리카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거면 아싸리 그냥 선별 작업 떼치우고 그냥 일괄적으로 줘버리면 나 못 받았는데라고 얘기해가지고 받아 항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나라들 같으면 아예 그렇게 돈 뿌려버린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 당시 아부지트 교수도 빈곤 퇴치 차원에서. 그렇죠. 그게 유일하게 기본소득적 어떤 실험 중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실험이었고 유의미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실험들은 다 기만이에요. 그렇지. 거기는 국가가 빈곤한 국가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다른 실험, 지금 미국 실험에서 난 결론처럼 뭐 그 어떤 노동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확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실한 거예요. 그 결론에도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딴 식으로 실험을 하고 기본소득이 유효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심각한 기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용해인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기만소득으로 부르기로 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지. 네, 심각하게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안효상 이사장이 칼럼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거부터 그러니까 두들겨 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정의? 예. 그러니까 정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예. 줘야 된다. 예. 예.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음.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란 관점에서 또 다른 정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빈곤과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빈곤을 없애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는데 이게 정언명령이 된 지 오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반대 흐름이다. 이게 기본소득이 정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주인이 없고 그냥 지구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뭐 소수가 독점을 해가지고 부가 한쪽으로 쏠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일면 맞을 수도 있는데 모두에게 땅을 준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땅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이미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땅마다. 예. 뭐 좀 개딸들이 얘기하는 뭐 기본주택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강남 역세권을 받고 싶어. 강남 그딴 식으로, 역세권. 예.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40평 이상. 예. 진짜 미친 소리야 이거. 다시 봐도 웃긴다 진짜. 아유, 40평. 40평 왜 이렇게 꽂히지? 미쳤어 진짜. 20평만 해라. 강남 역세권이면 20평도 감지덕지지. 40평을 바래? 진짜 참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야 진짜. 50평 말하는 게 다행인가? 그래서 용해는 뭐 기본소득을 깎아내리는 보수론의 악의적 오독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기만하고 오독하는 건 용해인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랬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용해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저는 알트먼은 좀 선의로 봅니다. 그 양반은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애초에 실험 설계를 좀 멍청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일반적인 기본소득론자들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다 기만자들이라고 봅니다. 사람들 대놓고 지금 현혹시키고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험부터 똑바로 해라. 진짜로 수정하고 싶으면은 이딴 거 말고. 학자들이 괜히 잘 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냥 이게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크루거만 교수가 딱 얘기했잖아요. 계산기부터 두들기라고. 네. 우리나라 1년 예산 다 때려 박아야지 100만 원 줄 수 있다고. 월 100만 원. 그걸 어떻게 할 건데? 600조였지? 네. 100만 원이? 네. 월 100만 원이? 네. 네.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 기만소득 진짜. 네이밍 좋은 거 마음에 듭니다. 기만소득 마음에 듭니까? 네네. 네. 당 대표님한테 건의 좀 해주십시오.
같은 당원이잖아. 본인이 하셔도 되잖아요. 부끄럽고 민망해서 내가 하려면 진짜 별걸 다 부탁하시네 진짜. 청취자분 누군가 좀 해주시면. 부끄러워서. 네, 뭐 그래서 뭐 이쯤 까면 뭐 많이 깠지 또. 네? 이쯤 까면 또 많이 깠지. 네. 네, 기본소득 근데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한다. 그건 뭐 또 까면 그때 또 까면 되고. 네. 뭔가 새로운 말을 또 개발을 하면은 그거는 또 어김없이 까일 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까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대중들이 드디어 사이버레카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성을 이제 인지하고 좀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거 이제 뭐 지난주에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쯔양 그 유튜브 쯔양님의 이제 그 사태에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촉발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그 많이들 얘기하는 얘기지만 네. 왜 피해자 이름으로 그 법을 얘기를 하나? 이거 사이버레카법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사렉법이라고 해야지. 구제역법은 좀 헷갈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구제역이 이제 첫 바다이긴 했지만 네. 첫 바다로 구속도 되고 네. 뭐 그러긴 했지만 네. 이게 사이버레카가 많잖아요. 그 그렇죠. 카라큘라라는 사람도 어저께인가 구속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레카 3명이 유명 사이버레카 3명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됐고 네. 그 이상한 변호사 아저씨는 법조인이라 그런가 구속을 피했던데 어쨌든 사이버레카 수익 몰수법 차라리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 그 피해자 이름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정식적으로는 그냥 정보통신망법 70조 개정안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이름 붙인 언론에서 거죠. 명명하기를 쯔양법으로 갖고 명명한 그러니까 것 언론이 같아요. 그 자꾸 그 아무리 쯔양이 천만 유튜버라고 하지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국회 청원도 올라왔고 그리고 네네. 입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입법이 먼저 됐는데 7월 20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건 이제 내용이 뭐냐면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그러니까 사실 역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네네. 이제 허위사실 적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이제 형량이 뭐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걸로 일직거리로 벌어들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약간 네 그렇죠. 저 이제 뭐 징역이면 모르겠지만은 벌금형으로 떨어지면은 뭐 충분히 싸게 막을 수 있다. 싸게 막을 수 있는 경우에 남는 장사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 법률안은 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유죄받았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7월 22일에는 또 이제 국회에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제 정보통신망법 70조 개정안인데. 원래 70조가 1항부터 3항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4에서 6항을 신설을 했어요. 요거는 어디 저기 변호사 2명이 이제 요거 청원을 올렸던데 어디 법률사무소 변호사 두 명이. 네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 유포로 발생하는 이익은 몰수하고 이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라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네. 그래서 아마 국회 청원 쪽이 법률 좀 더 이제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세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2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과연 민주당이 이걸 받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못 받을 것 같은데 얘네들. 사실 우리 당에서도 이런 거는 생각해 봄직한 그런 법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의원이 없으니까. 의원이 한 명 있긴 하잖아. 한 명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은 해도 되잖아. 뭐 25 발의는 못 해도 25만 원 찬성이나 하는데 아유. 낌도 상하네 진짜. 좀 많이 좀 저도 이준석이 반대했대 한 명 반대 이준석이라고 그러길래 기사에 보니까 그럼 뭐 김종민 대표는 찬성이겠죠. 찬성이거나 기권이거나 그냥 기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찾아보니까 찬성까지. 요즘 그 전광판이 찍히잖아요. 네, 찍히죠. 전광판 사진 찾아보니까 이름이 있길래 참 많이 참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이제 기명 투표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사이버레카 이거 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이 열린공원 같은 애들이 장사질을 더럽게 그렇게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이게 그쪽 이제 한 명 남은 가세연이 네. 이제 거기도 그 고소 고발을 당했거든요. 당했죠, 네. 예. 거기도 잘하면은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몰랐는데 이 아저씨가 김세희 씨가 당시 어느 사장인지 김 씨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MBC 사장 아들이라네. 에? 아들이었다네. 그러니까 지금 MBC 나왔지만 그랬다던데? 그 집안이 MBC 집안이에요? 좀 이렇게 그냥 MBC 기자가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기자가 아니었나 봐. 그냥 국민의힘 좋아하는 뭐 이런 기자가 아니었나 봐. 아무튼 요거는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걸 받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쉽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게 많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는 좀 고무적으로 본다. 이제 그 정도로 뭐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지금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폴리뉴스랑 인터뷰를 가지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7월 30일 날 기사로 소개가 됐는데 김능구의 전국 인터뷰라는 이제 코너에서 이제 2회에 걸쳐 가지고 전병현 새누리대 대표 이제 우리 당 대표님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다 다루기에는 들맛이 분량 넘쳐가지고 이거 다 다루려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달아주는 못하고 그냥 지난 선거랑 뭐 이제 우리 당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대한 이야기랑 그다음에 이제 연 대표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뽑아봤는데 이제 한 번씩 기사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폴리뉴스에서 이제 7월 30일에 올린 기사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거 검색해 보면은 전병현 대표 이제 인터뷰 검색해 보면 3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요약 기사고 인터뷰했다 요령만 있는 단신 기사 같은 거고 나머지 2개가 이제 시리즈로 올라온 기사예요. 근데 이 시리즈 기사가 좀 여기서 좀 잘못 올린 게 이게 그러니까 순번을 바꿔놨어. 2번이 1번이고 1번이 2번이야 읽어보면은 좀 편집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30일 날 그 우리 당 당사에서 이제 얘도 중앙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 총선 이제 동작구 선거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출마하신 동작구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뭐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마 시점에만 해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돌려보면 한 20% 정도 나왔을 때요. 그때가 이제 아직 새누리로 입당하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보따리 준비하실 때였겠지. 아마 황금 보따리 그거. 그리고 이제 국힘 여론조사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한 20%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언론이나 외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무소속이나 혹은 이제 제3지대에서 후보들이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20% 정도 나와주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 시작할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고 이제 초반 이제 지역을 돌아보면 이제 분위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전병현 대표 같은 경우에 18대 총선 때 굉장히 힘들게 이겼다고 해요. 이제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지역 돌아봤을 때 그 분위기는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충분히 이제 점수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올리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보면 MBN이나 YTN 같은 방송사에서도 이제 3자 대결 구도로 많이 보도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그냥 우리 당 후보 제대로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입당 이후에 뭐 우리 당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3지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어감에 따라서 자기도 그 지역구 돌면은 지지세가 약해져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구도가 이제 다시 양자 대결 구도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 위주로 재편성이 되면서 이제 전병헌 대표 당시 후보의 지지율도 좀 세가 약해져감을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오래된 지지자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뭐 처음에는 전병희 후보 찍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시점 즈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전병희 후보는 생각한 게 이제 결국 윤석열 심판 이거에 다시 사람들이 다 매몰돼 버렸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만약 개혁신당은 그 갈라서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지금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난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조국 신당이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죠. 이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상당히 이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우리 총선 분석이랑 되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실제 그 기사에 나오는 워딩을 그대로 보면은 조국 신당이 제3지대 영역을 상당 부분 차지해 버렸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반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는 그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실패와 무능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를 제대로 저격했다. 그렇죠. 복수할 놈이니까 조국은. 그래서 조국 신당이 가장 제3정당으로서는 약진을 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독선적인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선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사실 이제 뭐 다른 거 없죠. 진짜로 윤석열 심판에 다 모든 게 다 매몰돼 버렸죠. 뭐 대부분 총선이라는 게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총선에서 야당 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여권이 승리를 하더라도 그게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정부에 대한 지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 그때도 보면은 국힘당에 대한 심판, 국힘당 혹은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때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결국 윤석열 심판에 모든 것이 이제 몰빵돼 버리면 그런 면이 큰 거죠, 굉장히. 자, 그래서 이제 제3지대론에 관해서 제3지대는 그거 이제 힘을 못 쓴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제3지대론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3지대라는 것은 상당 부분 허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이제 담론을 던지셨는데 이거 뭔 소리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시냐면은 단지 양당이 실은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로 작용하는 것만으로는 지지 기반이 공고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뭐 학술적으로는 보면 또 이제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당도 여러 당이 나와줘서 대표성을 이제 다원화되어 가는 만큼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3지대라는 거는 단지 이제 민주당도 국힘도 싫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로서만 작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제3지대 이준석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는 제3지대 혹은 이제 우리 당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민주당 싫고 국민의힘 싫다고 바로 뭐 그러면은 새미래를 딱 지지한다. 아니면 또는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게까지 바로 한 번에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꼬시기 힘든 층이 그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굳이 진영을 아직까지 안 정하고 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니까는 투표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제는 민주당을 뽑다가 또 언제는 국민의힘을 찍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3지대론에 대한 구체적인 워딩을 좀 짚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세를 결집시키려면 특단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단이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신당 창당의 과정이 너무 짧았고 메시지도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고 또 서로 합종 연행하는 과정에서 의견과 주장이 안 맞아서 또 합쳐졌다 갈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제3당이 국힘당도 말고 민주당도 말고 새로운 신선한 정당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정치판이 이렇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그 기대를 다 저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결국은 조국 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와 무능을 전국으로 저격하는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스모킹건이 돼서 심판의 열기가 도화선이 됐고 그 심판의 열기가 민주당이 압승을 가져오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본다. 문정택이 길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그 총선에 이번 2024 총선의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가장 큰 원한을 가진 조국이 그래서 이제 거저 먹었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진짜 없었던 그렇게 거죠. 거저 먹나? 제일 자질 없는 인간인데.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석열만큼 자질 없죠. 따져보면 조국은. 그런데 무슨 뭐 당 대표로 뭐 99%. 99점 몇 %의 찬성을 받고 말이야. 그 제정신이 아닌 당이지 그 당도. 그 조국 팬당이지 그게. 네.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그 저기 물티슈로 자동차 닦던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당인 거지. 예, 자동차에 빚을 다 내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 이게 되게 이제 그 뼈 아프지만 전곡을 찌르는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뭐 개신당이랑 합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깨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갈리쟁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우리 당이 창당 이후에 네.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정체성이 부족해서 그랬던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이제 방법들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뭐 이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게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혹은 이제 뭐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창당은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그 시점에서 창당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문을 가진다고 해도 지금 뭐 물릴 수 없잖아. 물릴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창당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최선을 다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정치 구조나 상황이 민주당이 전통적인 민주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대중의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를 갖춘 민주당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시장에서 일탈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이재명을 둘러싼 이른바 어버이 수령을 외치는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도 아직까지는 아직 그 인식까지는 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시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미 기존의 민주당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뭐 지지자 그룹 안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 민주당이라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이. 근데 지금 이제 당원 그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서 보면 해기문을 쥐고 있는 거는 이미 성분이 바뀐 당원들이다. 민주당은 이미 좌파 정당이 됐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건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뭐 제대로 된 좌파기나 했으면 이건 완전 얼치기 좌파잖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좌파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제대로 된 좌파는 얼마나 되고 제대로 된 우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이거 좀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그런 민주당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원 성분은 이미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 얘기 나온 거잖아요. 뭐 좌측 깜빡이고 뭐 우회전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십몇 년 동안 진보당이 어느 정도 해먹을 수 있었던 게 저번에 이제 그게 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까치밥.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우리가 그 방송을 했던가요? 그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까치밥 던져준 거였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왜 까치밥을 던져줍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좌파니까 그런 거죠. 좌파인데 다만 좀 더 가능성 있는 쪽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이제 선심을 쓰는 거지. 저쪽도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40~50대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좌파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화를 같은 민주당 포지션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는 현역 의원들 구성 면에서는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보지만은 당원 전반적인 당원 성분 면에서 보면은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의 포지션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이탈돼 버리고
그 전통적 민주당 포지션에 지금 빈자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우리 새로운 미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거기에 들어갈 만한 뭐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 점은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던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좀 반가운 시각이다. 뭐 그래서 이제 합리적 진보 내지는 중도 좌파 정당으로서의 노선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철로는 있는데 여기 이 철로 위에 올라간 열차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여기 이 노선으로 올라타 보면 어떻겠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분히 제3정당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전병헌 대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그 제3지대 호구라는 거는 총선 즈음에 지난 총선 즈음에 말했던 제3지대는 호구다. 왜냐하면은 제3지대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국힘 싫고 민주당 싫으면 여기로 와라고 그렇게 선택지라고 내세우긴 했지만은 정작 중심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 3지대는 뭐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일단 싫으면 오세요. 네. 뭐 이런 이재명이랑 건데. 다를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민주당 어떤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게 뭐 제3지대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20대 대선 패배를 문재인 정부 책임만은 모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 처음부터 이제 동의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정부 수석 있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이 뭐 그냥 그 양쪽 후보들 비호감 겨루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진 것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 평균 지지율을 따져봐도 거기서 몇 퍼센트만 더 먹으면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것도 못 해놓고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근거를 대죠. 임기 말에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국정 지지율이. 네. 예.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랬던 정부가 없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어. 네. 40% 밑으로 안 내려간 정부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12년 대선 때, 네네네. 12년 대선 때 이제 전병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당시 정세균 캠프 소속이었단 말이죠. 정세균계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네네네. 그렇죠. 정세균 캠프 소속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문재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그 경쟁 후보 캠프들에서 이제 그 주요 인사들 들어오면 한 자리씩 준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캠프라고 들어갔더니만 저기 어디 말석에 그냥 처박아 놓더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거 뭐냐 그랬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설마 박근혜한테 지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졌잖아요. 지고 나가지고 이제 뭐 후회를 많이 했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선거를. 그리고 이제 캠프도 문제가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대선 평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민주당 내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뭐 전병헌 대표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다고 어필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평가단이 꾸려지고 했는데 이제 그 어느 교수였지? 하여튼 그분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그 백서가 나왔는데 이제 네. 백서가 너무 개판이었죠. 안철수 위주의 네. 백서라서 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전 의원이 빡친 홍영표 전 의원이 네. 비망록을 그렇죠. 썼죠. 네. 한동안 그 우리한테 되게 참 명저였는데 그것도. 네. 홍영표 의원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시지. 아유, 그렇게 가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기도 힘들어졌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잘 헤어져야지 헤어질 때도. 아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래야지. 그래? 네. 아니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사람이 왜 그래? 뭐 나갈만 했으니까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갈 때 고마웠다. 뭐 또 보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당대표 후보까지는 하신 분이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 네.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네. 자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선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22년 대선 후에 민주당에서 대선 평가 안 했잖아요, 얘네들. 안 했죠 민주당이. 네. 예.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 엄청 또 떠들어댔잖아. 문재인 때문에 졌다, 뭐 그런 네네.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꼬라지를 보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백서도 안 쓰면서
네. 책임은 문재인 정부 엉뚱한테 책임으로 돌리고 이낙연 때문에 졌다, 문재인 때문에 졌다 그 소리만 했으니까 얘네들. 네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 총선 백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에 업로드된 게 이제 그거 이제 뭐였지 그게? 아무튼 정식판은 아니에요. 정식 버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좀 의견 청취를 했죠. 네. 한다고 그랬죠. 음. 그래서 뭐 메일로 보내달라고.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 총선 백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는 빠르면은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네네. 이거 이제 그 인쇄해가지고 발간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다 잘했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이제 부동산은 실패했다. 뭐 이거는 컨센서스가 서 있으니까 네. 뭐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이제 근데 이제 뭐 디테일에 있어서는 또 전병헌 대표만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부동산 실패하고 좀 다른 시각이긴 해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그 뭐 박주민으로 대표되는 그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세입자들을 보호한답시고 좀 얼척없는 법안들을 던져대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병인 대표님은 좀 다르게 보십니다. 이건 이제 그 주담대 대출 너무 풀었다 일단. 그거는 그 김수현 수석도 좀 비판하는 지점이었어요. 묶어야 할 때 풀어버렸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그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회복기에 있는 시점에서 네. 한마디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급상승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끌도 있고. 많이 나왔고. 네네. 그러고서 이제 이 부분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들 규제를 너무 풀었다. 네. 예. 이게 처음에 사실은 규제를 풀어줬죠. 근데 그냥 이건 근데 조건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혜택을 봐줄 테니까 임대 가격을 이제 해가 바뀔 때 이제 일정 퍼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죠. 등록제로. 네. 그런데 그거 혜택인 거 때문에 다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사업자 통수를 딱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이제 이제 매물이 그러면 이제 잠겨버렸던 거지. 그렇죠. 매물이 부서줘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세금은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협력 관계가 이제 다 깨져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행보로 갔는데 어쨌든 이제 전병헌 대표께서는 일단 임대사업자 이제 규제 제한이 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대출 규제도 푼 거, 이런 게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상반기에 그래서 1분기에 부동산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거래 규제도 완화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다 많이 어긋났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코시국대 관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원톱이었다. 그리고 그게 21대 총선의 승리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말씀을 네네. 하십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풀어가지고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택도 없는 소리지 사실. 그래서 이제 전병인 대표는 21대 초선들을 이제 코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탄돌이 다음에 이제 코돌이. 네. 코돌이가 좀 웃긴다. 코찔찔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줬다면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주행 갈등, 내로남불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식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이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두 부분만 보면 또 이제 화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이 있고 진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영 속에 인물이 있으며 진영과 인물은 함께 발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제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식의 사고는 본말 전도다. 실제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 나누는 당원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낙연 보고 이 당 들어왔지 뭐 다른 거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대표님 말씀을 이제 뭐 미리 요약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만약 이낙연 대표님이 사라진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 성공하겠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새로운 미래 이제 터졌다. 뻥 하고 없어졌어. 그러면 이낙연 대표 대통령 될 수 있겠냐? 사라지죠. 안 되죠.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없는 공동체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낙연 대표님은 지금 전면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병인 대표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대권 잠룡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크든 소멸을 하든 간에 내버려둬야 된다. 잠룡들은 알아서 크게 내버려둬야 되지만은 우리 당이 그럼 해야 될 일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뭐 그럼 이낙연 대표를 외면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 당이 가진 유일한 대권 자산이 이낙연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이 뻥 사라지면 이낙연도 뻥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이끌어본 간에 우리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당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예. 이낙연 대표님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대표님 공부하신다고 그러니 공부하시게 내버려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낙연 대표님은 나서가지고 뭘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그리고 그렇게 놔둔다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랑 함께 있다고 해서 또 안 잊혀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그나마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당밖에 없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당을 키우는 거지. 키워놔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가치나 그 다음에 이제 정당으로서의 신선한 활동,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가 재건돼야 한다. 뭐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뭐 당에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뭐 한다. 저는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가 도구가 아니라 같이 상응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연 대표님 보고 입당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은 게 연 대표님이 뭐 재기를 하신다. 그럼 다시 이제 대권 주자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낙연 돌아오십시오, 이낙연 지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시든가 뭐 우리 당한테 얘기할 새로운 지도부한테 니네가 가서 이낙연 대표님 모셔와라 뭐 되겠냐고. 지금 이미 근데 그 대학 일정 다 잡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그리고 모셔온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닌데 이낙연 대표님 정도 되면 스스로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움직이시면 되고 본인의 타이밍이겠죠. 네.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운 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전병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 전도다. 새미래가 이낙연을 위한 도구인 건 아니에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모여서 만든 당인 건 맞지만은 이 당이 그 자체로 당으로서 기능을 하고 존재감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이낙연 대표는 다시 정치적인 입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 후보 되기 전에 일단 새로운 미래 후보가 돼야지.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김정민 원내가 뭐 제2의 창당 수준의 뭐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병헌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전병헌 당대표도 제2 창당 수준으로 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워딩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또 면밀하게 따지면 워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김종민 대표도 그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병현 대표도 지금 그래 이낙연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는 거는 본말 전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종민 대표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는 이런 식의 결국 이낙연 우리 당은 결국은 우리 당의 대권 자산은 이낙연 뿐이다라는 그런 식의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전병인 대표 쪽이 좀 더 명확해 보이고 뭐 방향성이 분명해 보이는 면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이거 어렵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답해줬으면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알아서 하겠지. 전 국민 25만 원에 찬성표나 던지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한번 나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것도. 이제 김종민 원내를 이제 뭐 이낙연 대표의 대체제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밀어붙이려는 뭐 그런 뭐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일군의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뭐 김종민 원내 본인이 하시든 아니면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시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뭐 이제 그 결국 이제 법말전으로 전병인 당대표도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어쩔 수 없는 우리 당의 당원 대부분의 정체성은 이낙연 지지자예요. 이낙연 지지자 당에서 딴 사람을 내세우자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니 저는 뭐 그런 거보다도 아니 전국민 25만 원에 찬성표 던지는 그걸로 많이 빈정상했는데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정체성이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정말 반대를 하고 네. 민주당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나는 반대를 해왔고. 그렇죠. 근데 아니 그거를 떡하니 찬성표를 던지니까 나는 좀 많이 그렇죠. 기분이 상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뭐 그게 새로운 미래의 어떤 당론이라던가 그런 가치도 아니고 그런 식의 정책이 그다음에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그런 법안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냐 이거지. 그 경우에는 아동기본소득법은 거기도 무슨 공동 발의를 하질 않나.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많이. 네. 그러니까는 김종민이라서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미래가 이제 이낙연 대표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뭐가 안 맞아. 안 맞는 일을 자꾸 안 맞죠. 네. 안 맞는 행동을 자꾸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훨씬 타당하네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사실 좀 더 위치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적어도 새로운 미래 안에서. 네. 네.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한때는 그렇게 좀 잘 하다가. 쉴드도 많이 쳤었는데.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실드를 친 건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맞는 말 하면은 뭐 맞는 말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사이버 레카도 아니고 뭐 꽂아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맞으면 맞다. 의견이 일치한다, 공감한다 하면 그렇죠. 한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뭐 공감이 하나도 안 되니까 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인이 그러니까 아직 당적 유지하고 계시면 들어와서 지도부급 인사니까 말씀을 좀 하시라고 제발. 이렇게 해야지. 뭐 그냥 이렇게 겉도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면서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예. 확실하게 가타부타 말씀을 하셔야지. 뭐 이제 그 당원들은 충돌을 있으면 부딪혀 보고 설득해 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뭐 당원도 아니라도 일단 지도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 그렇죠.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정치를.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